전통 건축의 이해, 전통 목구조 갈모삼방, 벽체 형식과 전단 벽예수. 세계 각 지역의 전통 건축은 일정 영역의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전통 건축에도 한반도의 자연적 환경과 한민족의 심성이 반영되어 있어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전통 건축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사용하는 우리 전통 건축을 다른 지역의 전통 건축 또는 현대 건축과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것은 용마루, 처마, 추녀 등 지붕을 구성하는 요소에 나타나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녀와 선자연을 중심으로 추녀 부위에 형성되는 곡선은 우리 전통 건축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은 인위적 기교, 정형적 규칙 등의 인공성이 최소화된 친자연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형태와 비례는 건축물을 짓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비례에 대한 정형적인 규칙이 존재하지는 않고 건축물을 짓는 사람마다의 생각과 느낌이 반영되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고 추녀와 선자연은 그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추녀 곡선의 형성 과정과 갈모삼방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건축물에서 추녀 곡선은 계획성과 임의성이 잘 어우러져 완성되는 의도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녀의 길이, 각도와 석갈의 각도는 전통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거의 결정되는 사항이고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마곡선과 추녀곡선은 석가래 끝을 연결해서 형성되는 선이기 때문에 석가래가 놓여지는 도리의 평면적 거리와 인면적 높이 차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계획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드러운 선을 만들기 위해 평고대를 먼저 설치하여 곡선을 형성시켜주고 이 선에 맞추어 석가래를 조절하는 것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울렸을 때 멋진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추녀 근처에서 석가래가 추녀 윗부분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녀는 매우 큰 부재이고 석가래와는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석가래를 추녀 상단에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추녀 부근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리 위에 놓여진 석가래가 추녀 부근에서는 위쪽으로 조금씩 들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래는 조금씩 들어주어서 추녀 옆에 있는 석가래는 추녀 상단에 부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조금씩 들려지는 석가래가 선자 석가래입니다. 선자 석가래는 삼각형 형태의 부재 위에 놓여져 위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각형 형태의 부재를 갈모삼방이라고 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갈모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자 석가래 그리고 추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선자석가래는 일반적으로 홀수로 구성합니다. 추녀에 부착되어 있는 반으로 쪼개어진 형태의 선자석가래를 일장 또는 초장이라고 하고 마지막 선자석가래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이 석가래들의 뒷부분은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데 이 점이 선자석가래의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선자석가래의 뒷부분을 한 점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뒷부분을 정교한 예각으로 깎아주어야 합니다. 예각으로 깎인 부분을 내목 또는 내연이라고 하고 단면이 원형인 부분을 외목 또는 외연이라고 합니다. 선자석가래를 추녀 상단으로 연결하여 곡선을 만드는 것은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선자석가래 내목 부분을 갈모삼방 위에 올려 놓아 들어주고, 두 번째 단계로 선자석가래 외목 부분을 조금씩 들어 올려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이것을 들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자석가래 내목 부분과 외목 부분은 직선이 아닌 것이지요. 또한 만약 선자석가래 9장으로 추녀곡선을 만든다면 9장 모두 석가래의 길이와 들림 각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중국, 일본에서는 선자석가래를 사용하지 않으며 현재는 우리 전통 건축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선자석가래 4장 내목 부분이 갈모삼방 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자석가래의 내목 부분이 이렇게 가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맞춰져 있는 것일수록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목 부분과 약간의 들림을 주어 외목이 만들어져서 평고대에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각도가 다른 석가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추녀 4개가 설치되는 팔짝지붕의 경우 각도가 유사한 8쌍의 부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자석가래를 9장으로 만든다면 각도가 다른 9개의 그룹이 준비되어야 하고 각 그룹은 각도가 비슷한 8개의 부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자석가래는 홀수의 장으로 구성하지만 막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짝수로 구성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자석가래 장수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석가래 장수에 대한 관습이 아니라 선자석가래의 완성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갈모삼방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선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부의 면이 약간 비틀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부분에 선자석가래 막장이 올려집니다. 가장 높은 부분에는 선자석가래 초장이 놓여집니다. 선자석가래 초장과 막장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린 면이어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 전통건축 맞춤에서 이렇게 비틀린 면이 사용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맞춤의 정교함과 난이도를 따진다면 바로 이곳이 극상의 난이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 있는 전통건축가 여부도 이곳의 맞춤 완성도 여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모삼방은 추녀 하부를 받쳐서 추녀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갈모삼방 2개를 맞추면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얼핏 보면 2개의 갈모삼방이 만나서 이루는 면이 평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추녀 밑면과 접촉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면이어야 하고 면의 각도는 추녀 각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추녀 하단부 갈모삼방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녀 경사로 인해서 추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리 뺄목 옆을 깎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성도 높은 갈모삼방을 설치하는 것은 산뜻하고 아름다운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모삼방의 형태 확정에는 여러 변수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위 그림에 표시된 변수들의 상당수가 갈모삼방을 만들 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 건축물이 설계되어질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변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각도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녀각도 이미 결정되어 있고 선자석갈의 막장에 놓여지는 부분의 각도와 초장 부분이 놓여지는 각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녀의 크기에 따라서 추녀를 받치기 위해서 따내는 부분의 크기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미 전통 건축물이 설계되고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변수들이 갈모삼방의 형태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공 과정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기단과 기초 부분이 축조됩니다. 이때 수평구조 부분의 크기는 다 결정되었습니다. 즉, 창방, 도리, 보호 등의 길이는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추녀곡선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엔 수직부재가 설치됩니다. 수직부재가 설치된다는 것은 추녀 뒷부분의 높이도 거의 결정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추녀각이 거의 결정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녀 곡선도 확정되어 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들보, 종보, 중도리 등의 수평부재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은 확정되었습니다. 추녀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핵심 변수는 모두 결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 가능성만이 남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추녀각이 너무 크거나 또는 작아서 변경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추녀곡선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 건축물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전통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3차원 부재를 제작하여 전통 건축물을 조립하는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통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제 시공 과정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온돌골에 구들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소로 수장집을 설계한 것이어서 많은 소로가 설치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잔안간이 설치되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갈모삼방 형태를 만드는 각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각도는 초녀각입니다. 그리고 초녀각은 평면에서 봤을 때 중또리까지의 거리 W 프레임과 인면에서 봤을 때 H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갈모삼방의 형태도 이 두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모삼방 형태는 몇 가지 길이 변수에 대한 결정과 각도 변수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길이 변수는 특별한 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도 변수는 삼각함수에 의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초녀각을 계산하는 변수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식을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결정하고 실행한 변수에 의해서 갈모삼방의 형태는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과 이것들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 변수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초반 변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아담하고 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담하고 멋진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산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뛰어난 전통건축 시공자들께서 좋은 집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멋진 전통건축을 위해서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고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전통 목구조가 2019년 10월 29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 목구조인 한옥도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응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 벽체 길이 적합성 판단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였습니다.
전통 건축 벽체는 기둥과 창방 또는 도리에 의해 형성되는 목골조 내부에 다시 인방과 벽선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부 목골조를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진이 작용하게 되면 건축물에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작용되는 지진에 의한 전단력은 견딜 수 있어야 내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 건축에서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체는 목골조와 벽체인데, 목골조의 전단 저항 능력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전통 건축물의 내진 능력은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전통 벽체가 어느 정도의 전단력 저항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통 벽체의 형식을 구분하고 벽체의 전단 저항 계수를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전통 벽체의 구성 형식을 설명할 수 있고, 현대에 지어지는 전통 한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통 벽체 구성 형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벽체 구성 형식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전통 과학 기록화 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안채, 사랑채 등 구성 건물별 벽체 형식 분류 및 수치 조사 대상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전통가옥 5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지역 21개소, 전남지역 15개소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슷한 빈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별로 보면 안채 57동, 사랑채 48동, 대문채 27동, 문간채 19동, 광채 18동, 사당 20동, 별당 8동 등 총 197동이고 3,266개의 목골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채는 여성이 거주하는 살림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사랑채는 남성이 거주하면서 외부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대문채는 대문 주변에 존재하는 가장 외곽 건물이며, 문간채는 대문채를 제외한 중문 주변에 있는 건물, 광채는 창고, 작업장 등이 있는 건물이며, 사당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건물, 별당은 접객 등의 목적으로 별도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벽체 구성 형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부 명칭이 필요합니다. 목골조 내부에 존재하는 수평부재는 인방입니다. 인방의 개수가 1개이면 1인방, 2개이면 2인방, 3개이면 3인방, 3개 이상이면 다인방으로 구분됩니다. 인방에 의해서 구분되는 상하 벽면은 상단, 하단 등으로 구분합니다. 인방이 3개이면 상단, 중단, 하단의 3개로 구분됩니다. 목골조 내부 상단, 중단, 하단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벽선은 주로 표시합니다. 만일 하단 부분에 벽선이 하나 존재할 경우 하단 1주, 벽선이 2개 존재할 경우 하단 2주입니다. 짧은 인방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단인방으로 부릅니다. 벽체 구성 형식의 이름 명명의 규칙은 제일 먼저 인방의 수를 세고, 다음으로 인방에 의해 구분되는 상단, 중단, 하단을 위에서부터 정의하고, 각 단 내부에 벽선 등이 존재하면 수를 세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위 그림의 이름을 부른다면 2인방, 중단 2주, 좌우 단인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벽체 구성 형식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였습니다. 벽체 목골조 기본 형태는
벽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놓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공간이 벽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와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 세부 목골 쪽 구성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상위 개념으로 벽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벽체가 없는 경우 기본형은 무인방형, 1인방형, 2인방형으로 구분됩니다. 벽체가 있는 경우 기본형은 1인방형, 2인방형, 3인방형, 다인방형, 1인방 통주형, 가세형으로 구분됩니다. 벽체가 없는 형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골조 형식은 1인방형입니다. 이런 형식은 사실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안채, 마루를 정면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골조 형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분합문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안쪽 실의 기능에 따라서 인방의 위치가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2인방형은 안채와 사랑채 마루 정면, 대문채 정면에서 나타납니다. 무인방형은 주로 문간채나 광채, 창고 등의 실의 정면 또는 배면에 나타납니다. 벽체가 있는 1인방형은 1인방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파생형으로 1인방 하단 2주, 1인방 상단 2주, 하단 1주, 우윗 단인방, 1인방 상단 1주가 있습니다. 기본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인방형은 총 3266개의 목골조 중 15개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정면에 나타나는 경우는 부엌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배면과 측면에 나타납니다. 벽체가 있는 2인방형은 전체 벽체 중 가장 많은 형식을 차지합니다. 기본형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형의 종류도 총 81종에 달할 만큼 종류도 매우 다양하며 2인방형과 2인방 하단 2주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2인방 하단 2주형의 경우 건물의 종류와 실의 기능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 고르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인방 하단 1주형의 경우 방과 부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측면과 배면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인방 하단 2주 좌우 단인방형은 안채의 정면과 배면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벽체가 있는 3인방형은 2인방형보다는 출현 빈도가 적지만 파생형의 종류가 총 77종에 달할 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3인방 중단 2주 머름형과 3인방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벽면이 매우 작게 분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벽체가 작게 분할되는 것은 벽체의 균열 통제가 쉽다는 등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벽체가 작은 크기로 분할되기 때문에 전단 내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벽체가 있는 다인방형은 전체 벽체 중 48개소에 나타나기 때문에 출현 빈도는 적습니다. 4인방형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천에 위치한 매산고택과 정용중시 가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체가 있는 1인방 통주형의 경우 1인방 2주형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1인방 2주 좌우 단인방형이 높은 빈도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대문체, 사당, 광채 등의 부속 건물에 나타나며 아주 드물게 안채나 사랑채에도 나타나지만 배면과 측면에만 사용됩니다. 벽체가 있는 가세형입니다. 이 형식은 대구 둔산동 경주 최씨 고택의 안채와 사당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목골조가 지진 등의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가세가 사용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전통 건축물에는 가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는 가세가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이성보다 더 특이한 것이 이처럼 유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건물주이든 집을 지은 설계자이든 건물이 붕괴될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각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 이상의 건물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화엄사 대웅전에 가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축물 또한 우리 전통 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한옥은 합판과 벽돌을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체의 전단 저항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벽체 형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전통주택의 경우 거의 200여 개에 달하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신축 한옥에 나타나는 벽체 형식 또한 전통 형식을 기본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통주택에서 구분한 벽체 형식을 기본으로 신축 한옥에 적용된 벽체 형식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심사자료 51동, 경북형 한옥표준화도면 21동, 표준 한옥주택도면 5동, 전남 행복마을도면 30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형 평면을 가진 총 48동 435개 목골조, 기역자형 평면을 가진 총 65동 837개 목골조를 대상으로 벽체 형식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방향별로 합산해서 약 90%의 빈도에 도달하는 벽체 형식까지만 나타낸 것입니다. 분석 결과 22가지 벽체 형식이 1272개의 목골조 중 1175개로 92.4%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은 3인방 중단 2주형과 2인방형으로 두 가지 형식을 합하면 33.8%였습니다. 벽돌을 사용한 한옥의 경우로 제한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벽체를 벽돌로 만들었을 경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은 기역자형의 경우 전남 행복마을 도면 2동, 경북형 한옥표준화 도면 12동,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심사자료 도면 1동, 시공사무소 협조도면 1동, 총 16동 269개 목골조, 일자형의 경우 전남 행복마을 도면 2동, 경북형 한옥표준화 도면 9동, 강원도 한옥건축지원사업 심사자료 도면 1동, 시공사무소 협조도면 3동 등 총 15동 158개 목골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벽체가 합판으로 만들어진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비교하여 단순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 11가지 벽체 형식이 427개의 목골조 중 388개로 90.88%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은 3인방 중단 2주형과
2인방형, 3인방 중단 이주 좌우 단인방형, 3인방형으로 4가지 형식을 합하면 61.83%였습니다. 분석된 벽체 유형들은 대부분 계구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벽체 형식을 분석했던 것도 벽체 형식별 계구부 비율을 찾아내고 계구부 비율에 따라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진 벽체의 능력을 개수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판재로 만들어진 신축 한옥 벽체와 벽돌로 만들어진 신축 한옥 벽체의 계구부 비율에 따른 벽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계구부 비율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전단벽 개수를 의미합니다. 전단벽 개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부 목골조에 의해 조각으로 나뉘어진 벽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통벽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큰 저항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주택 벽체 형식을 분류하고 신축 한옥에 사용되는 벽체 형식을 분류했습니다. 벽체 형식 분류의 목적은 세부 목골조로 나뉘어진 벽체의 능력을 나뉘어지지 않은 통벽과 비교하여 개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내진 안전성은 설계 전단벽 길이가 요구 전단벽 길이보다 클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설계 전단벽 길이는 설계된 구조물이 갖고 있는 벽체의 길이에 계구부율에 따른 전단벽 개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요구 전단벽 길이는 설계된 건물의 크기와 벽체 구성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기이며 앞으로도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한옥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전통 목구조 갈무삼방, 벽체 형식과 전단 벽 개수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